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고 하죠? 결과는 알 수 없기에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사연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애석하게도 집이 가난해서 그 젊음을 노는 것에 쓰지 못하고 우중충하게 일자리나 전전하며 보내야 했던 과거를 지니고 있어요. 집안 사정이 여유로워서 유유자적하게 놀러나 다니는 제 또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전 부러워서 죽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전 일찍이 연애에 눈을 떴었어요. 우중충한 일상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활력소는 그것뿐이었거든요. 남녀끼리 눈빛만 마주쳐도 불이 타오르는 게 젊음의 특권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열심히 다니는 와중에도 괜찮은 남자가 있는지 그걸 더 열심히 탐색하며 살았습니다. 제 일상의 유일한 낙이었죠. 친한 언니들하고 남자 얘기를 할 때면 제 눈이 빛났고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제가 하늘도 무심하게 재미대가리 하나 없는 중매의 결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와 같이 일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언니들도 경악을 했었지요. 너 정말 집안에서 붙여준 그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아니,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넌 잘 모른다면서. 어쩜 그렇게 무대포로 결혼을 밀어붙일 수가 있어? 너희 가족도 정말 너무했다. 마음 같아선 야반도주라도 하고 싶어. 갑자기 결혼이라니? 집에서 그 남자를 한번 만나나 보라고 하길래 마지못해 응했던 건데 설마 그 응답이 결혼으로 이어질 줄은 나도 상상도 못했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게다가 이미 식장도 다 알아봤대. 집안에서 다 해결을 끝냈대. 어처구니가 없어. 내 의견은 필요치 않다는 거지? 저는 분통을 터뜨렸어요. 저를 위로하느라고 저와 친했던 언니들이 애를 많이 썼었네요. 그때 저희 친정이고 스택이고 간에 다들 하나같이 형편이 어려웠는데 돈벌이 하는 거는 시원치 않아도 남녀를 붙이는 것만은 잘했나 봐요. 어쩌면 그렇게 사활을 걸고 저와 남편을 붙어놨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각자 다 어려우니까 결혼들이라도 빨리 시켜서 얼른 가정이나 건사하고 살란 뜻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까진 깊이 안 들었으니 그저 불만이 많았었죠. 난 이왕이면 나하고 동갑내긴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꿈이었는데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계속 친구로 지내는 게 결혼에 관해서 내가 딱 하나 가지고 있던 꿈이었는데 이걸 잔인하게 깨부숴 놓을 수가 있어? 알콩달콩 연애하다 결혼하고 싶다는 그 소박한 꿈 하나 못 이루다니 내 인생 정말 박복하다. 이따의 결혼 그냥 망하거나 말거나 알아서 굴러가라지. 난 상관 안 해. 제 나이가 그때 25이었습니다. 그것도 25의 초봄날이었네요. 제 주변에서는 그나마 오래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이 있던 언니들 몇 명만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사귀다가 뱃속에 애가 들어서 결혼을 해버렸던 경우들 말곤 제 또래에서는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해버린 축이었습니다. 어찌나 외롭고 서럽던지요. 전 첫 연애를 동갑내기 친구와 잠시 해봤었고 가슴 절절한 짝사랑의 대상은 저보다 한 살 많은 오빠였습니다. 역시나 또래였지요. 그래서 저와 7살 차이나 나는 남편이 당시에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32살 먹은 남편이 한참 아저씨처럼 보였던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을 보면 32살이라고 해보았자 무척 젊고 죄다 미혼이 태반이던데 당시엔 느껴지는 게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도둑놈처럼 보였죠. 저 망할 놈의 아저씨 같은 인간이 제 인생을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의 태도에 남편이 울컥했었지요. 이봐, 작작 좀 해. 나라고 해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한 장이라도 했던 줄 알아? 나 역시 그다지 결혼에 적극적인 적 한 번도 없었으니까. 자기 기분 따라 막말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둬. 남모르게 툴툴거리고 있었던 건데 왜 와서 엿듣고 난리예요? 나 혼자선 얼마든지 솔직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못하면 말도 안 되죠. 얼떨결에 결혼까지 휩쓸려 가듯 해버렸던 저였습니다.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어도 그것보다 빠르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정신이 쏙 빠진 채로 어느새 전 유부녀가 되어 있었고 뒤늦게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분하고 짜증이 나서 전 신혼생활을 불평불만으로 보냈습니다. 양가를 거스르지 못하고 결혼을 해버린 제 자신에 대해 매일 화딱지가 났거든요. 나이 많은 남편이란 작자도 얄미웠고요. 그래서 점점 더 우라통이 터져서 혼자 이런저런 소리를 다 하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그걸 몰래 다 듣고 있었더라고요. 다른 공간에 있어도 집구석이 워낙 좁았으니 방음이라는 게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간과했던 겁니다. 남편이 참다가 저에게 어느 날 일침을 놓았었던 건데요. 그러자 전 부끄러워 쥐구멍에 숨고만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겉으로나마 사과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혼잣말도 못하냐면서 괜히 퉁명스레 나갔을 뿐이었죠. 제가 그 시절엔 참 어리기도 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사람 대 사람 간에 예의를 차리는 게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상처를 좀 주고 말았어요. 그간 저의 불평불만을 남편이 다 들어왔다는 사실에 저는 머쓱해졌고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나버렸고 관계가 더 딱딱해졌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삭막한 신혼생활도 없었을 겁니다. 양가에서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날 무렵부터 그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었어요. 신혼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것은 대체 아이는 언제 들어서야 한 것이었죠. 그럴 때면 전 속으로만 이렇게 대답했었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하늘을 봐야 달도 따고 별도 따죠. 하지만 겉으로는 차마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었으니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는 채로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 소식이 계속 없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대책이 없을 만큼 철이 없었던 거예요. 가난한 집구석에서 지지고 볶으며 살아온 인생, 낭만적인 연애라도 하면서 세계의 사랑으로 결혼이나마 하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그게 깨졌으니 분해 죽겠다는 마음을 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 고집불통하는 사람이었죠. 누구 하나 먼저 굽히고 다가가는 법이 없었어요. 집도 좁았건만 저희 둘 다 무슨 낯집으로 그런 생활을 계속했던 건지 현재 생각해보면 그저 웃음이 나올 따름입니다. 둘 다 하루하루를 멋쩍게 보내면서 신혼생활을 다 지나버리고 말았어요. 하늘을 안 보니까 달이고 별이고 딸 일도 없었고요. 양가에서는 은근하게 저나 남편이 혹시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고 추측들을 해댔지만 그 앞에서 저희 부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따름이었죠. 옛말에 부창부수라고 하더니 저희 두 사람은 꼭 서로 닮아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입을 꾹 닫고 살아가다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극심한 위기가 닥쳐왔어요. 남편이 몸담고 있던 회사가 언제부터인가 조짐이 안 좋고 뒤숭숭한 것 같더라니 끝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작은 공장에 다니며 푼돈을 버는 재미를 느끼고 있었는데 그 공장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두 곳들이 겨우 보름 간격을 두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실직자가 된 남편을 생각하며 한숨과 함께 출근했던 날 공장이 망해서 일자리가 없어진 걸 알고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웠던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시아버지께서 새벽 산책을 나가셨다 쓰러지셨습니다.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실려가셨고 응급수술을 받으신 뒤 쉽사리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너무 당혹스럽고 힘들었죠. 아니, 어머님, 대체 아버님께서는 그 새벽에 왜 산책을 나가셨을까요? 예전에나 새벽 운동은 다니셨지, 요샌 통 안 다니셨잖아요. 하필 왜 오래간만에 무슨 바람이 부셔서 새벽에 나가셨다 그렇게 됐는지, 일이 이렇게 되려고 그러셨던 건지 너무 속상하네요. 그게 말이다. 네 시아비가 장남이 하루아침에 실직한 것도 모자라서 맏며느리까지 갑자기 일자리 잃었다고 하니 그 소식에 이루 말할 데 없이 가슴이 갑갑하고 서글펐던 모양이야. 네? 아, 그럼 아버님께서 저희가 실직한 것 때문에 새벽에 나가셨던 거예요? 아유, 말도 마라. 너 그렇게 갑자기 일자리 없어졌다고 소식 듣고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더니 이른 새벽부터 동네 한 바퀴 돌겠다고 하더라고. 내가 말렸어 했는데 잠결에 그만 잘 다녀와요 하고선 내가 다시 잠들었지 뭐니. 내 잘못이지. 누가 들어도 제 잘못 같았습니다. 제 잘못이고 남편 잘못 같았죠. 시어머니 앞에선 식은땀이 흘렀었네요. 저를 흘겨보시면서 그렇게 허망하게 일자리 잃을 것 같았으면 일한답시고 매달리지 말고 진작 아이나 낳을 것이지. 여태까지 모랬냔 잔소리를 한참이나 중얼중얼 늘어놓으셨습니다. 차마 드릴 말씀이 없어서 먼 산이나 봤었네요. 진짜 이 시기에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때가 비단 시아버지 혼자만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시던 게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를 맞기 딱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제 친정 엄마께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난데없이 웬 계단에서 크게 구르시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고 다리엔 두꺼운 기부스를 길게 다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첩첩산중이었던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산책을 나가셨던 이유를 알게 된 남편이 머리를 싸맸습니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일어난다더니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차라리 죽으란 말이 나을 지경이야. 여보, 그래도 아버님께선 지금 어머님하고 형님이 전적으로 붙어 계셔서 간병 걱정이 없고 아주버님께서 그나마 저축해 놓으신 게 있다고 해서 병원비는 어찌어찌 해결해 볼 수 있잖아요. 비록 상황은 힘들지만 우리 이걸 최악으로 여기지 말기로 해요. 버티고 애쓰다 보면 분명 힘든 상황은 다 지나간 과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일자리 날아간 것만으로도 나는 심란해 죽겠는 와중에 첩첩산중이라서 더 살아봤자 이런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당신이 옆에서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은 힘이 나네. 이럴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다행이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나도 힘나는 것 같긴 한데요. 당신이 그런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감정 표현도 부드럽게 할 줄 아는 사람인 거 난 지금 처음 알았네요. 다시 봤어요. 당신 하도 힘드니까 사람이 변하는 건가 싶어요. 뭐? 아이,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당신이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사력 있게 굴 줄 아는 사람인 걸 지금 처음 알았어. 이렇게 굴 줄 알았다면 진작 좀 이렇게 굴어주지. 그동안 내가 결혼해서 마누라 얻은 건지 아니면 동거인 하나를 구한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는데. 남편의 말에 전 내심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솔직히 저도 잘한 거 없었으니까 그냥 참았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부족하고
뻣뻣한 아내여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금세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원래 진중한 인상이기도 하고 저와 대면대면하게 지내느라 항상 딱딱한 얼굴만 하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무려 2년 만에 처음 보는 부드러운 표정에 제가 깜짝 놀랐네요. 어쨌거나 결혼을 했으면 책임지고 인생의 새로운 막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아무렇게나 살아온 것 같아서 지난 2년이 후회가 됐습니다. 이 남자에게 마음을 안 열어봤자 그건 결국 저의 손해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그 이후로는 먼저 다가갔죠. 말도 괜히 걸어보고 음식 얘기도 꺼내보고 남편이 싫어하는 정치인 욕도 같이 했어요. 전 사실 정치에 지읒자도 몰랐던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 친해졌습니다. 부부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어서 친해졌다는 말이 너무 황당한데 정말이었어요. 그제서야 친해졌답니다. 저희 부부에게 닥친 커다란 위기, 집안에 물어온 전대미문의 불행, 이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저희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 저희 두 사람에게 닥친 이 난관을 앞으로 어떻게 뛰어넘어야 하는가. 이것을 같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며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단 급한 대로 돈이 벌리는 곳에 대충 취직을 했었다가 절치부심으로 죽기 살기로 노력하며 발로 뛰어 성공적인 이직을 이뤄냈어요. 부도 때문에 그만둬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면서 드디어 남편의 표현에 이르자면 어디 가서 명함 좀 내밀 만한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일손이 급한 시기에만 사람을 불러다 쓰는 식당 등지를 돌며 일을 했습니다. 비정기적인 일이었고 일하는 순간은 무척 고되었지만 틈틈이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던 시절이네요. 남편이 드디어 좋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나서부턴 그런 식당 일을 그만두었고요. 제가 또한 드디어 임신 중이었기에 일을 그만둔 것도 있었답니다. 뱃속에 귀중한 생명이 찾아왔고 남편과 저는 이제서야 모든 일들이 옳게 돌아간다고 자평하며 기뻐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이 존재하는 법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동시에 실직하고 친정엄마 다치시고 시아버지 쓰러지시고 한꺼번에 힘든 일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부부는 원치 않았던 빚을 달아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삼형제 중에서 둘째예요. 근데 위로 아주버님과 꼭 1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연년생인데 진작 아주버님께서 장가 드시고 자식까지 보셨던 반면에 그때까지도 남편은 만나는 여자조차 없었으니 시댁 집안에서는 남편이 그러다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까봐 겁이 나서 저라는 방법이 등장하자마자 얼른 결혼을 해쳐버렸던 것이고요. 시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났어요. 시동생하고는 저하고 태어난 연도가 같은데요. 그나마 생일이 빨라서 저보다 한 학년 높더라고요. 아무튼 어린 시동생은 그렇다 치고 아주버님하고 남편 둘이서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큰 일을 당하셨을 때 발벗고 나서야 하는 군번들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제 남편이 실직을 했었잖아요. 회사가 부도났는데 실직하면서 돈은 잘 챙겨받았겠나요? 어림도 없었지요. 이런 판국인데 먼 주머니 사정이 좋아서 시아버지께 도움을 드렸겠나요? 애석하지만 택도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께서 애먼 새벽 산책을 나가셨던 비밀을 제공한 장본인이기도 했으니 남편은 좌불안석이었지요. 시댁이 결코 넉넉한 형편의 집이 아니었어요. 아주버님께서도 벌이가 그저 그랬고 형님도 썩 형편이 좋은 친정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마당에 결혼하시자마자 애부터 바로 가지셨던 분들이라 이미 애가 셋이나 되었고요. 돈은 부족한데 먹일 입들은 많은 집이었어요. 그럼에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가면서
그나마 저축을 따로 해두셨던 걸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을 때 병원비로 몽땅 내놓으셨던 겁니다. 남편이 좀 고지식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묵했죠. 이런 사람인데 그때 일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했겠어요. 자기 형하고 형수한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런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이 빈말로나마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해줬다면 상황이 괜찮았을 텐데 그러기는커녕 사람을 은근히 압박 주더라고요. 남편이 이직에 성공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얻자마자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아이고, 네가 이제 드디어 집안에 이바지를 하려고 드는구나. 우리가 기다려도 너무 오래 기다렸다.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난 우리 집안의 차남이 가장 든든하다고 내심 여겼었는데 그렇게 남몰래 믿어온 곳이 이제야 빛을 발하네. 우리 아들 기특하다. 정말로 기특해. 앞으로 내가 많이 기대하며 살게. 앞으로 네가 열심히 효도할 것만 생각하면 내가 요새 자다가도 막 웃음이 나오지 뭐니. 여기서 효도란 어떤 것일까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고서야 답은 모두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돈이죠. 물질적인 것 말이에요. 형편 어려운 집안에 둘째로 태어나서 장남하고 꼴랑 1살 차이여서 거의 장남과 같은 중압감을 받으며 성실하고 묵묵하게 살아온 남편이었는데 회사 좀 좋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득달같이 효도를 기대하겠다며 은근한 압박을 보내오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제가 속으로 많이 놀랐어요. 그런 분이신 줄은 몰랐는데 돈 앞에서는 역시 사람의 본심이 나오는 법이더라고요. 시어머니 뿐이었으면 그래도 부모 입장이니 그러려니 할 텐데요. 아주버님하고 형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전화만 하셨다 하면 언제부터인가 돈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죠. 동서, 우리 태진이 말인데 첫째 무조건 공부를 잘해서 자기 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학습지만 그간 열심히 시켰는데 태진이 말로는 자기 빼고는 죄다 태권도며 합기도 같은 학원들을 다 다닌다네. 자기 혼자만 그런 데를 안 다녀서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린다네. 네? 그럼 지금 태진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태진이처럼 의젓한 아이가 진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애가 얼마나 속상해하고 있을까요? 형님, 걱정 많으시겠어요. 그럼 걱정 많지. 동서도 지금은 애가 너무 어려서 별 생각 없을 테지만 금세 애 크고 나면 학원이라든지 교우관계라든지 신경 쓸 게 많아질 거야. 그래서 말인데 동서가 우리 태진이 학원 좀 보내줄 수 있을까? 학원이요? 태훈이한테 조개교육 시키고 싶다고 하셔서 얼마 전에 저희가 영재 발굴인지 뭔지 아는 값비싼 캠프에 보내주기도 했잖아요. 태영이가 언어 발달이 느려서 걱정이라고 하도 그러셔서 전문 센터 다니는 비용도 저희가 대드렸고요. 그런데 학원도 말씀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얼마 전이라니? 태훈이 거기 다녀온 지 벌써 3개월 됐어. 그리고 언어 발달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생색을 다 내는 거야? 그건 생색낼 게 아니라 무조건 걱정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맞는 거지. 동서, 모든 일엔 다 때가 있는 법인데 동서도 알겠지만 우리가 전에 아버님 쓰러지셨을 때 병원비 다 내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사정이 어그러져서 그때 이후로 많이 힘들었어. 그뿐이야? 내가 병원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아버님 간병하느라 애들은 둘 다 친정에 보냈었고 그때 우리 친정어머니가 애들보다 허리 나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엄청 고생하며 사시잖아. 지난주에도 한의원 갔다 오셨대.
친정어머니한테 미안하고 민망해 죽겠어. 시댁에 다 퍼다 주고 헌신하느라 친정은 나몰라라는 딸이 된 것 같아서 아직도 마음이 어려워. 한마디를 했다가 10마디를 받는 형국이었습니다. 더 듣기 싫어서라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싫어서라도 형님과는 길게 대화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있었고 돈 들어갈 구석도 점차 늘어나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자꾸만 뭔가를 바라니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남편이 성격상 이런 거에서 싫은 소리를 잘 못합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면 받지 싫다는 거절은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상황을 겪다 보니까 남편은 이런 부분들도 알게 되더라고요. 세간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표현이 있던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부도 좋은 마음으로 지난날에 죄송했다는 심정으로 시댁에 많이 신경을 써주었던 것인데 시간이 갈수록 시댁 식구들이 자꾸만 저희 부부가 베푸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댁만 그랬다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시아버지 그렇게 되셨던 때 저희 친정엄마도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상황상 병원비를 보태드리기 어려워 다른 친정 식구들이 나서는 것을 그저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나자 손주를 보고 싶다는 핑계로 친정 엄마께서는 자꾸만 저에게 연락을 하신다든가 불쑥 찾아오시는 것을 잘하셨는데요. 그러실 때마다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결혼하기 싫다면서 철없이 구는 거 달래다가 좋은 결혼 자리에 앉혀놓은 게 나였는데 에구 차라리 생판남한테 그렇게 중매를 잘 섰으면 쌀 한 톨이라도 내 입에 떨어지는 게 있었을 텐데 딸년한테선 아무것도 못 받고 이렇게 사네. 자기도 이제 애 낳아서 드디어 엄마가 되었으니 이제 세월 흐를수록 내 마음을 알게 되겠지. 그때 가서 나한테 뒤늦게 미안해 어쩌려나 몰라? 엄마, 대체 엄마는 나한테 얘기 안 하는 척 혼자만 하는 척 그렇게 구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왜 맨날 다 하세요? 엄마가 옛날부터 자꾸 이러시니까 제가 집에서 속마음을 못 털어놓고 밖에서 친해진 언니들하고만 놀았던 거예요. 집에 돈 없다는 짜증만 실컷 내실 줄 알았지. 엄마가 나한테 당초에 뭘 그렇게 해주신 게 있다고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러실 거면 그냥 아이 보러 오지 마세요. 아이도 잔소리만 자꾸 하시는 외할머니는 안 보고 싶을 테니까요. 너네가 왜 이렇게 냉정해? 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너는 네 시댁 어른들한테도 이러니? 대체 언제 철들래? 내가 계단에서 굴러 크게 다쳤을 때 나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고 병원 생활하면서도 너무 힘들었는데 너는 거들떠도 안 받잖아. 병원비를 10원 한 장을 대주기를 해? 아니면 옆에 붙어서 간병을 해주기를 해? 넌 그때 진짜 아무것도 안 했던 거 두고두고 나한테 미안해해야 돼. 그때 너도 사정이 힘들어서 그랬다 쳐도 지금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이 살게 됐으면 무조건 자기 친정한테 먼저 베풀어야지. 그게 맞는 도리인 거지. 제발 철 좀 들어라. 이러니 저러니 돌려 말씀을 하셔도 결국 가만히 최종 핵심을 짚어보자면 돈내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서운하셨던 게 오랜 세월 쌓여서 친정엄마께서 여러 잔소리 하시는 건 줄 착각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돈 달란 거였어요. 용돈을 올려달란 것이었죠. 친정아버지도 자꾸만 저하고 남편한테 연락하실 때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 지인분들은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는데 당신께서는 좋은 등산복 한 벌 없고 낚시 장비도 변변치 않아서 어디 다니기 부끄럽다는 말씀이나 하셨습니다. 필요하시다는 거 사드리면 저희도 효도하고 좋은 일이었죠. 하지만 끝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겉옷을 사드리면 신발이 필요하다 하셨고 신발도 사드리면 바지가 필요하다 하셨고 그 다음에는 가방이 필요하다 하셨고
모자, 선글라스, 남들 앞에서 꺼낼 때 부끄럽지 않은 브랜드 손수건, 브랜드 로고가 떡하니 보이는 벨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그런 것까지도 그냥 들어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들어드리며 살고자 했습니다. 제가 가계부를 빠듯하게 써가며 살았기에 가능했죠. 그런데 차를 뽑아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좀 너무한 거잖아요. 시댁이고 친정이고 구질구질한 형편에서 살아온 집안이라는 걸 떡하니 광고라도 하는 것처럼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저희 부부에게 크고 작은 것들을 요구해대니 점차 숨이 막혔습니다. 나중엔 각자의 가족들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파오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고민이 많았죠. 전 아이를 키우면서 작은 아르바이트를 짧게 하는 것이 전부였기에 집안의 기둥인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돈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양가에 들어가는 지원도 남편이 원한다고 하니까 되도록 맞춰주고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또 생판남도 아니고 자기 식구들하고 자기 처가에서 아우성을 쳐대는 걸 도저히 무시하고 살 위인이 못 된다는 걸 스스로 잘 알았기에 꼭 참고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는 저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도 그렇게 지원 안 해주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가정 건사하면서 먹고 살아야 했기에 당연히 비상금은 잘 챙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양가에서 사는 발악들도 꼭 참고 살았는데 차를 뽑아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을 때도 좋은 소리로 친정 부모님들 달래가며 잘 넘겼었는데 저희 둘째가 태어났을 때 양가에서 툴툴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둘째를 낳고 나서 저희 부부가 양가에 소홀해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 소리는 둘째 아이에게 신경 쓰느라 양가 식구들에게 돈 들어갈 일이 있을 때 돈을 덜 쓴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걸까? 이젠 진짜 모르겠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첫 단추를 아예 잘못 끼웠던 건가? 어이가 없었네요. 도대체 어쩌다가 저희 부부가 양가에서 봉이 된 것인지 이제는 그 시작을 짚어보는 게 무의미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 비하자면 확실히 내성적이고 속에 쌓아두는 스타일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전 남편을 만나기 전에 연애도 해봤고 남자에 관심도 많았지만 남편은 그야말로 여자의 이응자도 모르던 사람으로 산 것처럼 아주 고지식하고 외골수였습니다. 그런 노력을 한다고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혼자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구는 면도 많았고요. 그러다 결국 병이 나고 말았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겁니다. 회사에서도 업무적인 압박을 많이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무조건 양가에 책임을 다하고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어떻게든 일을 더 하고 인정받고 돈을 더 벌고자 회사에서 떨어지는 업무 지시를 단 한 개도 거절한 역사 없이 다 해내왔던 겁니다. 남편이 가족들을 많이 생각하는 편이었죠. 애초에 그러니까 뜬금없이 저하고 결혼하라는 집안의 요구에 반항 못하고 얌전히 결혼도 했던 것이었고요. 가족들이 자기한테 기대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은 과도하게 일을 해가며 업무에 매일 치여 살았습니다. 그래놓고 집에 와서는 저에게 힘들다고 말도 못했어요. 제가 뒤늦게 그 사실들을 알고서는 깜짝 놀랐죠. 힘들면 힘들다고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하소연이라도 하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지낸 거예요? 어쨌든 당신이 애 둘을 다 보고 있으니까 애들도 키우고 우리 집안 식구들, 처가 식구들 다 상대하면서 지내는 거 내가 뻔히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짐을 더 얹어줄 수 있었겠어.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그런 것만은 절대 할 수 없었어. 남편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 미련하게도 남편이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남편의 속사정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애초에 눈치가 빠릿빠릿하고 가정적인 여자였다면 신혼생활을 허송세월 날려버린 전적도 없었겠지만요. 제가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으니 남편이 감춘 힘든 모습도 전혀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전 남편이 타고나기를 일을 너무나도 잘해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성과금인지 보너스인지 뭔지를 잘 타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 남편이 죽도록 힘들게 일해가며 냈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지독한 스트레스는 남편을 암환자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병에 걸리자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그러면서 아무도 저희한테 10원 한 장을 안 내놓았단 겁니다. 병원에 올 때도 주스 한 병을 안 사왔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걱정된단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표정을 보면 또 무조건 진심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했던 것이죠. 순도 100%의 진심으로 남편을 걱정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성의 표시는 안 했으니까요. 병실에 누운 남편을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론 그냥 우리만 보며 살면 안 돼요? 약삭 빠르게 좀 살아봅시다. 이젠 그래도 되잖아요. 우리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알겠다고 대답하더니 일상으로 돌아온 이후 거의 이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시댁이며 친정에다가 싫은 소리를 전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병에 걸렸어요. 이젠 제가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렸죠. 당장 남편한테 그 일부터 그만두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가 아깝다고 미련하게 붙잡고 있지 말고 연봉을 거기서 반밖에 못 벌더라도 몸 편하고 마음 편한 일을 찾아 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때려치우고 정식 직장을 구할 거라 그랬고요. 어차피 이제 애들이 커가니까 그럴 생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앞으로도 경제권도 저한테 다 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에 돈이 어떻게 도는지 당신은 상관 말고 이제부턴 월급 받으면 나한테 다 붙여요. 나한테 다달이 용돈 받아 살아요. 돈은 내가 다 알아서 관리할 거고 양쪽 집안에서 뭐라고 하든 그것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일절 상관하지 말고 그냥 용돈 받는 걸로 지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남편은 몹시 당황스러워했지만 몸이 또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된 환자 주제에 저에게 반항할 낯은 또 없었지요. 제 뜻을 결국 따르기로 했어요. 무사히 퇴원해서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는 제 조언을 따라서 퇴사부터 하고 업무 강도가 낮으며 연봉도 무척 낮으나 몸과 마음이 편한 직장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일도 짧게 했어요. 점심시간 빼고서 순수 근무 시간이 6시간 30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남편의 낯빛이 무척 좋아졌습니다. 당신한테 모든 걸 맡기고 사니까 너무 편해. 난 내가 잘 벌든 못 벌든 성인이 된 이후로는 머릿속에서 돈 걱정이라는 걸 지워본 역사가 없었거든. 그런데 지금 돈 걱정을 안 하고 있어. 당신에게 용돈 받으며 지내니까 돈에 대해 상관을 전혀 안 하게 되네. 이게 너무 행복하다. 근데 난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괜찮은 거야? 우리 지금 돈이 부족한 거 아니지? 아이고, 걱정 붙들어 매세요. 부족할 일 없으니까. 당신 건강관리 잘하면서 우리 애들 교육이나 딱 시켜가면서 이렇게만 지내면 내가 바랄 게 없어요. 그러기만 하면 돼. 전 돈 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실제로도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주도권을 딱 잡아오니까 왠지 모를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어찌 보면 전 이미 그때부터 제가 리더의 자질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네요. 결혼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언니 중 한 명이 여성용품들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그때 창업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아르바이트 생활을 청산하고 정식 직장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남편이 또 한 번 병원 신세를 졌다 살아난 것을 그 언니도 당연히 잘 알고 있었고 저에게 의미심장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직 쇼핑몰이 정식으로 자리 잡기 이전인 걸 감안하면 무척 잘 되고 있긴 한데 나는 더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에 차라리 빨리 다른 곳들을 따라잡고 오히려 점하려면 공격적으로 아예 나가보려 한다 생각하거든? 중국 공장도 새로 뚫어볼 작정이야. 되든 안 되든 간에 공격적으로 취급 물품들을 싹 다 늘려버려서 크게 판을 벌여볼 작정인데 네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언니를 오래 알아서 그런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왜 자동으로 해석이 될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대박이니까 내가 개국 공신이 되는 셈이고 만약에 망하면 그야말로 쫄딱 망하는 거니까 함께 빚더미에 오른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맞아? 네가 괜히 이제 애들 엄마가 된 게 아니구나. 눈치가 장난 아니네. 그래. 개국 공신이 되든 빚더미에 오르든 뭐 아니면 도인판에 어디 한번 끼어들어 볼래? 내가 결혼하게 됐을 때 다른 언니들은 다 나한테 너 참 불쌍하다 이러기 바빴는데 언니만 혼자 나한테 잘 살지 누가 아냐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줬었어. 근데 언니 말이 맞더라. 꽤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언니 지금 따라가 볼래. 잘 되어도 같이 잘 되고 망해도 같이 망하자. 전 그렇게 친한 언니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겐 솔직하게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만약 그 사업이 망하면 자기가 막노동판을 뛰면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 그랬어요. 근엄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해주는 게 어찌나 든든했던지 모릅니다. 동갑내기랑 결혼 안 하고 한참 연상이랑 결혼하길 잘했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댁과 친정에게 거짓과 진실을 섞어 소식을 전했지요. 친한 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 쇼핑몰인지 뭔지 하는 걸 같이 하게 됐는데 이게 참 상황이 쉽지가 않네요. 한 달에 200씩 꼬박 받는 직장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지는 일이긴 하지만 일반 사무직이 아니라 쇼핑몰 운영이란 독특한 일을 해본다는 보람으로 그냥 열심히 계속 나아가려고 해요. 친정에선 거품 물었습니다. 엄청 저에게 화냈었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유망하고 돈 되는 일을 기웃거려야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러더군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무척 어처구니 없어 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께서는 일전에 쓰러지신 여파로 인해 당시의 수술은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의사소통은 잘 되셨기에 그때 저희 부부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희 둘을 한 쌍으로 붙여놓기를 잘했다. 난 처음부터 너희 두 사람이 서로의 배필을 알아보았어. 어쩜 그렇게 흥망성쇠를 함께하냐? 흥할 때도 망할 때도 함께하거라. 망해도 어쩔 수 없지.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쓱해지는 발언이었어요. 남편은 스트레스 때문에 하도 힘들어서 이미 2차례나 병이 도져 쉬운 직종으로 이직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형과도 같아 아무도 못 건드렸고요. 이제 남은 게 저였는데 돈 안 벌리는 일에 뛰어들었다고 하니 시아버지 입장에선 이것들이 같이 망했구나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저 화목하게 살게요.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는데 제 뒤에서 피식 웃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동서였어요. 제 동서라 함은 당연히 시동생의 부인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친하진 않았습니다. 사는 곳이 딱히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 제 남편이 자기 남동생이나 좀 챙겨줄 알지 그 부인까지 가까이 지낼 만큼 사교적인 사람은 절대 아니어서요.
전 결혼한 이후로 늘 공사다망한 일상을 사느라 동서와 친해질 기회가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쇼핑몰이나 직종에 뛰어들었을 때 동서는 아들을 출산하고서 몸을 다 풀어가던 시기였어요. 근데 되게 거들먹거리더라고요. 사실 여자들이 아이 낳으러 간다 그러면 책상 뺏는 회사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워낙 회사에서 인정받고 업무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항상 해내왔어서 그런지 출산을 앞뒀을 때도 회사 사람들로부터 전부 건강하게 돌아오기만 하라고 이런 당부나 실컷 들었어요. 전 몰랐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저 같은 경우가 절대 흔하지 않다더라고요. 돈 많이 주는 사기업에서 이런 건 드문 일이라고. 제가 워낙 일도 잘하고 회사 내에서 인간관계도 똑바로 처신 잘하고 여러모로 능력이 괜찮아 이렇게 된 건가 봐요. 아, 형님은 이런 회사 생활을 안 해보셔서 제 말이 지금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죄송해요. 제 생각만 하고 떠들어 버렸네요. 대체 어쩌라는 건지 자기가 잘나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행복하게 일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잘된 일이지. 거기서 왜 멈추지 않고 남한테 그렇게 자랑을 해대는지 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동서는 이것 말고도 사람 기분을 참 묘하게 만드는 인물이었죠. 저희 부부는 딸만 둘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동서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도 되게 유세를 떨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저희 민석이만 너무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가끔은 민망해요. 다른 애들은 다 덩그러니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저희 민석이가 귀여운 갓난아기라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애를 해주시니까 제가 마냥 기쁘기보다는 가끔은 민망하기도 하네요. 형님은 아무래도 딸만 줄줄이 낳으셔서 내심 걱정이 크겠어요. 혹시 아들 낳으려고 셋째 도전한 의향 같은 거 있으세요? 딸 2명 낳은 것 가지고 줄줄이란 표현은 좀 그렇네. 그래 동서 앞으로도 실컷 동서 아들 민석이가 예쁨 받는 거 즐겼으면 좋겠다. 축하해.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린 것뿐인데 형님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치세요? 여유가 없으신 게 이런 식으로도 드러나네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마세요. 동서가 입을 삐죽이며 돌아섰을 때 전 속으로 저게 미쳤나 싶었습니다. 일전에 양가의 호구처럼 시달리고 살았던 전적이 있었기에 남편이 아프고 나서부턴 제가 무심하게 굴었거든요. 깊게 안 엮이고 싶어서요. 그래서 동서도 슬쩍 무시해 왔었는데 제가 경제권을 다 넘겨받고 나서 인터넷 쇼핑몰 일에 뛰어들며 수입이 불안정하게 됐다고 다 떠들고 나니 왠지 양가 식구들을 편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길래 동서의 태도도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말하는 싸가지가 보통이 아닌 겁니다. 저게 왜 저러나 싶었죠.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추측하기를 동서 입장에선 아마도 자기가 시집왔을 때부터 신부님과 아주버님 부부 모두 저희 부부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고 의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신경 쓰이고 거슬렸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동서가 시집 온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남편이 아픈 것을 빌미 삼아 점차 퍼주는 걸 줄여가더니 이젠 아예 우리 돈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었으니 동서가 보기에는 저희 부부가 우스워 보였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싸가지 없이 언행을 일삼는 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딱 정해놓은 게 보여서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고상한 사무직이고 저는 공장이며 식당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인터넷 쇼핑몰 일을 하고 있었으니 급이 다르다고 여긴 모양이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웬만하면 우리 마주치지 말자. 전 그렇게 생각하곤 일이 바쁘단 핑계로 시댁과 친정을 공평하게 멀리하며 지냈습니다.
실제로도 미친 듯이 바빴고요. 왜냐면요, 인터넷 쇼핑몰이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친한 언니의 도박은 제대로 먹혀들었고 쇼핑몰은 날개를 달았어요. 반이 예상보다 훨씬 커졌죠. 전 총괄 업무를 보는 2인자였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았습니다. 완벽하게 전세 역전이 된 것을 인정한 남편은 행복해 보였어요. 바쁜 저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돌보며 양가 어른들과 가끔 소통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찾으면 남편은 늘 이렇게 중얼거렸다네요. 버는 돈에 비해 너무 바쁜 일이라서 애들 엄마가 늘 고생이 많지. 내가 건강하기만 했어도 거들어줬을 텐데. 그러면 시댁 식구들은 저마다 헛기침을 하며 화제를 돌린 거였죠. 애초에 남편이 왜 아팠겠나요? 시댁 식구들이 전부 콩고물을 바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다들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호구처럼 퍼주던 시절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동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다들 남편한테 아무 소리 못하고 조용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바쁘단 핑계로 두문불출하는 저는 더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전 이런 걸 전혀 신경 안 쓰며 모른 채로 그냥 살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시댁의 모처럼 다 같이 모인 날이 있었습니다. 전 속으로 시댁에서 이렇게 모였으니 다음번엔 친정 식구들하고 모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왜냐하면 예전에 앙금이 남아있던 핑계를 스스로 대며 친정 식구들과 거리 좀 두며 지낸 지 오래였거든요.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동서가 문득 저한테 다음 주 공휴일에 뭐 하시냐? 설마 출근하시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때도 일을 하냐면서 비웃는 말투였죠. 제가 속으로만 한숨을 싣고 답해줬습니다. 아,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밥이나 한 끼 먹으려고 해. 모처럼 다 모이는 거니까 소고기나 한 통 내가 써야지. 한우집 알아봐야겠어. 소고기요? 한우요? 거의 월급의 절반을 날리시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는 벌어야 한우집에서 한턱 쏠까 말까인데. 형님 배포가 크시네요. 애들 생각하셔서 한우집을 저렴한 데로 잘 알아보세요. 동서는 이상하게 나를 볼 때마다 왜 말을 비꼬미하는 것 같지? 내가 한우집에서 파산을 하든 말든 동서가 별로 신경 쓸 건 아니라고 생각해. 본인이나 잘해. 쥐뿔 벌지도 못하시면서 바쁘단 핑계로 시댁일은 내팽개치시니까 제가 좀 짜증나서 그러죠. 제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요. 전 돈도 잘 벌고 능력 좋은 며느리인데 형님보다 더 고생하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나와 말인데 효율적으로 좀 사세요. 똑똑해지시라고요. 지금 연봉 2천이나 버시나요? 꼴랑 그거 벌면서 개고생하시는 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형님 닮아 애들도 멍청해질까 걱정되네요. 연봉 1억 받는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조언이니까 새겨 들으시고요. 이게 미쳤나? 너 자꾸 우리 애들 들먹일래? 1억 받는다 해서 지금 유세 떠는 거야? 그럼 난 10억 받으니까 네 조언 개무시해도 되지? 형님, 홧김에라도 그런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급여 명세서 까실 자신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동서가 그러길래 전 휴대폰을 바로 집어들어 이메일로 발송된 지난달 급여 명세서를 찾았습니다. 즉석에서 찾은 것이었으니 조작할 시간 따윈 없었죠. 바로 화면에 동서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월급이 800이 넘는다고요? 형님이 이렇게 많이 버실 리가... 잠깐만, 800이 아니라 8천? 그러면 정말로 연봉이... 단위를 세며 눈알을 굴리던 동서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용케 눈알을 안 뒤집어졌더라고요.
입이 합주기가 되어선 저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며 죄송하던 인사를 해왔어요. 경악에 찬 표정이 볼만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자기가 대체 무슨 착각을 하며 살아온 것인가. 충격 속을 헤엄친 듯 했습니다. 혼란에 빠져서 사색이 된 동서는 저에게 입도 뻥긋 못했고 다들 갑자기 벙어리가 된 동서를 이상하게 쳐다봤었죠. 전 집에 가면서 남편에게 밝혔어요. 저 많이 버는 거 홧김에 공개해버렸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언제까지 숨길 수 없는 거니 잘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면에서 군더더기 없는 사람이라 참 고마웠습니다. 동서는 충격에 알아누워 시동생을 한참 걱정시켰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동생에게 자기가 한 사실을 말했고 시동생이 저희 부부에게 확인을 구하길래 맞다고 해줬습니다. 시동생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시댁 식구들이 무척 아부를 떨기 시작했는데 저희 부부는 눈치가 없어 그런 기색을 못 잊는 척하며 지냈답니다. 애들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짓 하소연도 많이 했고요. 그런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시댁 식구들도 어느 정도 체념을 했어요. 친정 식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싸가지 없던 동서가 제 앞에선 이제 말이 없는 사람이 된 지는 오래랍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우여곡절 지나면서 잘 살아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일컬어 천륜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인간으로서는 거스를 수 없는 부모 자식 관계와 해야 할 도리란 뜻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관계들은 파탄이 나기도 하는데요. 전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들이 평생 가도 겪을까 말까한 기구한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젠 가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평범한 삶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또 고민거리가 생겨서 이렇게 하소연을 해봅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많은 의견을 구하고 싶어요. 전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 공부가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고 대학이라도 나와야 사회에서 먹고 살 직장이라도 구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가려고 하니 선택할 과가 많지 않아 법학을 전공한 거였죠. 원래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법고시나 법 관련 직종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대학 생활은 참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모든 학생일 때가 가장 즐거운 법이잖아요. 문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였어요. 지방 4년제 졸업으로 이렇다 할 만한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정말 뭘 해야 제 앞날에 행복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 때마침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그저 그 또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그야말로 특색이란 걸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같이 있어도 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하지만 또 그때까지 만나본 모든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식이었어요. 요즘같이 커뮤니티가 발달한 시절에야 연애도 무슨 표본이니 정해진 태도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때는 그저 그렇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남자들이 좀 심심하고 점잖았죠. 하지만 사실 저는 좀 유머가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센스 있고 요즘 말로 하면 다정한 그런 사람이요. 남편은 그런대로 듬직하고 남자다운 면이 있긴 했지만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좀 있었죠. 그런데 남편의 집안이 좀 잘 살았어요. 자기 집안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편이라 처음에는 그냥 좀 사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공장을 하나 운영하는 정도의 재력가였죠.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그간 제가 해왔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남자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금 속물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전 결혼을 현실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적어도 제 아이만큼은 풍족한 환경에서 기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남편 집안에서도 결혼을 빨리 하기를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 쪽에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 흔한 여우짓 같은 것도 할 줄 모르는 성격이었으니 그저 남편한테 지극정성으로 어필했어요. 남편이 아프면 옆에서 간호도 해주고 선물도 가끔씩 해주고 일부러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죠. 다행히 남편도 뭔가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성격은 아니어서 그런지 우리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제일 속상했던 것은 혼수였어요.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많은 혼수를 해가지 못했거든요. 그나마 제가 아락바락 모아둔 돈이 있어서 간신히 체면치른 했지만 부잣집 혼수치고는 턱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특별히 혼수를 많이 따지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때는 그게 참 서럽고 기가 죽었어요. 무엇보다도 시어머님이 대놓고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실망했다는 티를 팍팍 내시면서 수준이 안 맞다는 그런 말들로요. 시어머님은 사람이 그렇게 인자한 편은 아니었어요. 항상 꼭 담은 입술에 나른한 표정으로 계셨죠. 좋게 표현하자니 이런 거지만 그냥 단순하게 인상을 말하면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좀 인정머리 없는 아줌마 같은 느낌이에요. 어디 모임을 가거나 친구분들을 만나면 꼭 대장질을 하려는 그런 분이었죠. 덕분에 시어머님과 있으면 비위를 맞춰드리랴 항상 피곤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은 아버님 공장에 나가 일종의 후계자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갑자기 무슨 생각했었는지 본인도 회사 돌아가는 걸 알아야겠다며 회사에 나가 참견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에 들려 재무 관련한 것을 확인만 하셨다. 어느 순간부터 몇 시간씩 눌러앉아 격리를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직원들 월급 주고 하는 실질적인 일은 격리 아가씨를 시키고요. 그 즈음에서 시어머님이 그런 책들을 잔뜩 보시긴 했어요. 그렇게 아침나절에 시어머니가 회사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전 그나마 좀 숨통이 튀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제 신세가 한심하다 싶을 정도로 시집살이를 시켰거든요. 물론 시집 오기 전엔 제가 특별히 가사일을 안 해봐서 집안일 가르치겠다는 그 말씀은 맞는데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무슨 요리나 그런 걸 되게 잘하시고 그런 편도 아니었어요. 일을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옆에 놓고 물 떠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고 부려먹는 수준이었으니 지금만 생각해보면 못 사는 집안에서 시집 왔다고 저를 좀 아래로 보시는 경향이었던 것 같아요. 속이 상해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니 당시 많은 며느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참고 살았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좀 자리 잡을 때까지만 참으면 앞으로 좋은 날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도 참다 못 참을 사건이 하나 있긴 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유독 청결에 집착하셨는데 먼지가 조금이라도 쌓여있는 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시어머님의 특성을 너무 잘 아는지라 독설을 피하기 위해 전 닦은 곳을 또 닦으며 열심히 걸레질을 했지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 기분이 안 좋은 날이셨는지 갑자기 절 부르셔선 앞뒷말 다 잘라먹고 버럭 소리 지르시는 거였어요. 얘야, 너 네 눈에 네 더러운 먼지들 안 보이니? 네? 먼지요? 시어머님이 직접 서랍장에서 쓸어내린 먼지는 정말 아주 미세한 먼지였어요.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먼지 있잖아요. 허나 시어머니는 자신이 기관지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제가 청소를 소홀히 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저를 아주 막대먹은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딴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먼지가 묻은 것 같다고 우물쭈물거리자 시어머님은 시접다는 변명 듣기 싫다고 하시더니 다시 청소를 시키셨습니다. 정말 그때 다시 서랍장을 청소하는데 마음 같아선 서랍장을 부수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며느리인 저를 하녀처럼 부려먹으시며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버럭거리는 태도가 너무 아나무인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아랫사람이어도 그렇지 함부로 대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지.
정말 이래서 씹살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날은 처음으로 친정에 전화해 하소연을 하며 눈물을 찔끔 흘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어땠냐고요? 남편은 일절 관심이 없었어요. 일단 시아버님의 일을 배우는데 급급했고 그것도 벅찬지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 골아떨어지게 일쑤였어요. 제게 어머니와 잘 지내냐, 어머니가 힘들게 하는 건 없냐 물어봐주는 것도 당연히 없었고요. 교양 있는 자기 어머니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식이었어요. 다만 저에게는 많이 대놓고 그랬을 뿐이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님이랑 시어머니 친구분,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시장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곳 정육점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 동창을 만났어요. 보통 아들 동창을 만나면 그래도 예의상이라도 몇 마디 말을 건네거나 반가워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전 그런 것도 일종의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어른이 지켜야 할 품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저 뚱하게 말 그대로 정육점 직원 대하듯 하더라고요. 시어머님 친구분 아들도 남편과 동창이어서 그분은 반갑게 인사하고 근처 가게에서 먹을 것도 사다 주고 하는데 말이죠. 하도 그런 식이다 보니 남편 동창도 슬그머니 표정이 안 좋았어요. 시어머님도 그런 그분을 보더니 아주 내놓고 찌푸리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전 무슨 상황인가 하고 보다가 집에 돌아와 지나가는 말로 슬쩍 여쭈어 봤죠.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걔? 우리 아들이랑 별로 안 친해. 하면서 마치 안 친하면 그렇게 무례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님이지만 뭔 사람이 저러나 싶었어요. 회사에 격리를 본다고 들락날락 하시던 시어머님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뭘 하는 사람들인지 몰랐지만 몇 번인가는 집에 모시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차림새가 돈 많은 티가 훤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교양이 뛰어난 분들 같진 않았어요. 나누는 대화들을 들어보면 어디 부동산이 어떻고 신축 아파트가 어떻고 하는 걸 보면 재테크 모임 같기도 했고요. 특히 그중 몇 분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저만 보면 술 심부름을 시키곤 했어요. 제가 며느리인지 이 집 하녀인지 모르는 것처럼 손가락을 까딱거리시면서 술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옆에서 제가 그런 취급을 당하는데도 별 말씀 안 하시고 얼른 슈퍼로 가라 하시고요. 참 기가 막히고 황당했죠.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집안일을 하느라 조금 바쁜 와중이었는데 그분이 절 보더니 또 심부름을 시키려 드시는 거예요. 이번엔 저도 못 참겠다 싶어서 바빠서 못 나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 그 순간 인상을 오만상으로 찌푸리시며 시어머님에게 대놓고 제 욕을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 교육이 잘못됐다. 말투가 어쩜 저리 무례하냐. 어른을 보고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 하는 말들을 늘어놓는데 가만히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저희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더 가관이었죠. 얘 뭐하고 서 있어? 얼른 사과드리지 않고. 어른이 심부름을 시켰으면 제깍제깍 할 노릇이지. 왜 토를 다뤄? 여기 있는 분들 너랑 달리 많이 배운 분들이야. 사회적 위치도 높은 분들이시고. 내가 다 민망하구나. 얼른 사과드려라.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저분 술심부름 안 한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막말로 저분이 무슨 권리로 제게 그 심부름을 시키세요. 전 그런 심부름 못하고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 사과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밖은 차가워지는데 외투를 얇게 입고 와서 그런지 추위가 뼈 안으로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너무 서러웠습니다.
혼수 적게에 갔을 때 저를 보시던 시어머니 표정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씹을 왔나 불현듯 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은 없어서 놀이터 그네에 앉아 멍하니 눈물만 떨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디야 당신? 엄마가 당신이 이상한 말을 하고 나갔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전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간의 서름이 복받쳤는지 엉엉 울고 말았고 남편은 제 울음소리에 당황한 듯 잠시 침묵을 지키다 곧이어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전 남편에게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쭉 늘어놓았어요. 청소 이야기까지 빠짐없이 다요. 이야기를 다 듣더니 한숨을 푹 쉬곤 약간 굳은 얼굴로 일단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자신이 엄마에게 말하겠다고요. 남편이 먼저 손을 내미니 전 알겠다고 하며 남편을 따라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가니 역시 시어머님께선 도깨비 같은 얼굴로 절 보고 계셨고 시아버님은 이야기를 대강 들으신 건지 생각이 많은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아까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죄 지은 사람처럼 멀뚱히 서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님이 절 방으로 부르셨어요. 시아버님과는 필요한 대화 외엔 당시 많은 말을 하지 않았던 터라 갑작스런 호출이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시아버님을 통해서라도 진짜 할 말을 해야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은 뜻밖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가야, 네 쇠미가 성격이 많이 모질다. 그건 너도 알지? 아마 이것저것 괜히 트집잡아시키고 부려먹었을 거야. 내가 그거 제일로 잘할 거다. 그래도 너그러운 네가 많이 이해해다오. 저 사람이 교양이랍시고 까탈스럽게 굴고 틱틱대도 좀 봐주고. 응? 내 얼굴 봐서 그래줄 수 있지?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참으로 다정하고 부드러우셨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아니라 제 마음을 정말 잘 안다는 듯 저를 다독거려 주시는 시아버님 덕분에 그날 서럽고 괴로웠던 마음을 풀 수 있었지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을 그날 많이 혼내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사근사근 잘 대해주라며 당부까지 하셨고 아무튼 이 사건 이후 제 편을 들어주신 시아버님 덕분에 그날 이후론 시어머님의 잔소리와 괜한 타박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저도 조금은 숨을 쉬고 사는 것 같았죠. 그 와중에 시어머님은 우리 집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주워 섬기곤 했습니다. 남편 말을 들어보니 예전엔 아버님 회사 일엔 전혀 관여하지 않던 분이었는데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는 게 확실해지면서부터 그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님은 워낙에 똑부러지는 분이시고 직접 회사를 일궈내다시피 한 분이라 별 참견을 못하지만 남편이 일하고 있으면 뭘 하는지 물어보면서 지켜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더라도 시어머니께서 이런저런 간섭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전 시어머님이 차라리 하루 종일 회사에 계셨으면 좋겠지만 오후엔 집에 꼭 들어오셨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야 많이 잔소리하는 게 줄어드셨지만 손짓, 턱짓으로 사람을 부리고 가만히 계셔도 제가 알아서 할 일을 점검했으니까요. 언제부턴가 과소비도 심해지셔서 쇼핑을 자주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자연스레 짐꾼 역할을 해야 했어요. 사회생활 하신다는 핑계로 몇백만 원씩 하는 외투도 잘 사입으셨고 저렴한 옷을 보면 어디 저런 걸 입고 돌아다니냐는 발언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따라다니는 저한테는 평범한 티셔츠나 사입어볼래란 말씀도 없었습니다. 넌 아직 이런 거 입을 나이가 아니란 말씀은 종종 하셨죠. 그때 전 한창 젊을 때여서 그런 사모님 티 풀풀 나는 옷들은 별로 부럽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하시는 일이래야
그저 부동산이 어쩌고 아파트가 어쩌고 하던 그분들과 어울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제가 봐도 답답한데 결국 시아버님이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하셨는지 어머님께 한마디 하시는 사건이 터졌어요. 다 같이 둘러앉아 저녁 밥상을 먹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원래 밥을 먹기 전 국부터 한술 뜨시는 분인데 그날은 국도 뜨지 않으시고 시어머니만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더군요. 시어머님이 천진난만한 얼굴로 오징어채를 우물거리며 왜 먹지 않고 날 보고 있냐고 물으시니 시아버님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곤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당신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여편네야? 요즘 골프다 뭐다 하면서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다녀? 회사에 나와 뭘 하려면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돈이나 쓰고 다니든지 둘 중 하나만 해. 날아오는 고함 소리에 어머님도 화가 나셨는지 부들부들 떨다 반박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태 집안을 돌봐서 당신 일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돌아간 건데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내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없는 집에서 시집와서 지금까지나 앞으로나 뭐 하는 것도 없이 편하게 살 건데 난 여태껏 뼈가 빠지게 고생해놓고도 보상 한 푼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보상? 아니 내가 바깥 일하면 당신이 집안이라고 애 키우는 거지. 당신만 일했어? 나도 힘들게 일해서 이만큼 회사에 군 거야. 전 어머님의 말이 참 황당했습니다. 본인 말씀만 하시면 되지 가만히 있는 저는 이유 없이 왜 걸고 넘어지는지. 그런데 더 황당한 말은 뒤이어 이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버는 돈만 돈이에요? 내가 여윳돈 굴려서 큰 돈 만들 테니 두고 봐요. 아주 당신 코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얘들아, 니네도 잘 보거라. 내가 돈을 어떻게 불려오는지. 제가 듣기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지요. 평소에 진지하게 재무 공부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끼케야 말만 시끄러운 사람들하고 어울리시는 게 단데 무슨 수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시는 건지 당시에야 저도 세상의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님과 어울리는 사람들처럼 말만 많은 사람들은 대개 사기꾼 아니면 호구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죠. 시아버님도 듣다 기가 막히다는 듯 진저리가 나신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 버리셨고 전 중간에서 두 분의 눈치를 보다 조용히 설거지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간 시부님들은 다툼이 잦았습니다. 내용을 다 알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님이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나 봐요. 시아버님은 몇 번이나 추궁을 했지만 시어머님은 고집스레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하는 말이라곤 예의 그 무슨 투자니 어쩌냐는 소리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님으로부터 이상한 눈치가 느껴졌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시고 무슨 일 때문인지 몹시 애를 쓰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긴 시간 동안 자주 통화를 하시더군요. 통화하시는 말투로 봐서는 제법 가까운 사람과 통화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 눈치를 보며 통화 내용을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님의 친구분으로 추정되는 분에게서 전화가 와 제가 대신 받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제게 이상한 말을 하시더군요. 너 오늘 꼭 돈 많이 들고 와야 한다. 문서까지 들고 와야 해. 처음에는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싶어 전 어머님의 며느리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건너편에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더군요. 나중에 시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저한테 무슨 말을 들었냐며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시는데 나중엔 제가 자신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고 화까지 내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징조였던 것 같습니다.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는 징조요.
더군다나 제가 한층 더 불안해진 이유는 시어머님이 밤에 외출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다른 식구들 모르게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벌리시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내용을 굳이 일부러 엿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인가 남편에게 요즘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하며 그런 이야기 해줬지요. 요즘 어머님이 이상해 여보. 저번에 돈도 크게 빌리셨다고 했잖아. 계속 통화를 하시는데 자꾸 나한테 내용도 숨기려 하시고 밤에 몰래 나가시는데? 그냥 엄마가 바람 좀 쐬고 싶나 보지. 원래 열이 많으셔서 밤산책 자주 나가셨어. 하지만 남편은 발에 동동거리는 저와 달리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예민한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그때 모든 불행을 다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참 그런 부분도 엄마를 닮는 건지 남편은 스스로 뭘 생각해서 어떤 일에 관심을 갖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만 심각한 척할 뿐 매사에 좀 무심한 것이 딱 시어머님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드디어 일은 벌어졌습니다. 시아버님과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 돌아온 날, 전 너무나 충격을 받아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었죠. 시어머님이 공장의 모든 자금을 빼돌려 잠적을 한 것입니다. 전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가능한지 꿈만 같았지만 남편 말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어요. 그 굳세고 기백이 넘치던 시아버지가 며칠간 알아눕는 것을 보고 전 진짜 다 끝났구나 하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백방으로 시어머니를 찾아다녔지만 시어머님은 마치 사람이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 어디에서도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님 친척분들과 형제분들도 전혀 낌새를 알 수 없었다고 하니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란 것만 짐작했죠. 사람이 성공하긴 그렇게 어려워도 망하는 것은 참 빠르더라고요.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니 우리에게 남은 거라곤 전세로 얻은 15평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2살 된 딸아이를 키우며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살아갈 생각을 하니 정말 막막했어요. 더 안타까웠던 건 그 사건 이후로 시아버님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말수도 없어졌고요. 연세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셨지만 또래에 비해 10살은 젊어 보이셨을 정도로 건강하고 열정적인 분이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술만 드시다 보니 사람이 순식간에 몰라뵐 정도로 변하시더라고요. 가끔씩 본인 스스로 이래서 안 된다, 뭐라도 해야겠다 하며 의욕을 보이실 때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해서 하시는 일이라고는 보름이고 한 달이고 어머니를 찾으러 다니시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불러 잔뜩 술에 취한 발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더 집안에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 부주의로 이런 일이 생겼어.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게 왜 아버님 잘못이에요? 아버님, 술 그만 자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가족이 한마음으로 시작하면 분명 재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도울게요. 시아버님은 제 말을 들으며 급기야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고 전 그런 아버님의 약한 모습에 가슴이 찢겨나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늘 당당하시던 아버님의 모습은 어느덧 흐려져 갔고 술을 먹지 않는 아버님의 모습은 그리기가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사람의 삶이 비바람처럼 갑작스레 몰아닥치는 비극 앞에 얼마나 모래성처럼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 전 아버님을 보며 몸으로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버님께 말은 그렇게 했어도 저 역시 그때에는 참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부잣집에 시집왔고 전업주부 생활을 하며
나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지낼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족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위기를 맞게 되니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에 고쳐먹었어요.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제가 뭘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나까지 이 불행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든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아이를 지닌 엄마는 못할 일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그저 기회가 닿으면 무슨 일이라도 했어요. 저를 불러주는 곳이라면 낮이건 밤이건 가서 일을 했고 밤엔 돈 몇 푼 벌겠다고 대리기사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죽어라 용 쓰며 돈을 벌고 있었으니 저도 남편도 그저 돈벌이에 급급해 하루하루 어떻게 가는지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러다 한 식당에서 취직을 하게 됐는데 24시간 식당에서 몇 년간 밤일을 하다 보니 그때 몸이 많이 상했어요. 어느 순간 눈앞이 침침하고 허리도 쑤셔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매일 술을 드시는 아버님 때문에 식당에서 장만한 음식을 갖다 안주로 드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어른 봉양하고 아이 키우며 눈물로 땀으로 아등바등 살았네요. 그로부터 10년 뒤 아버님은 술로 건강을 해치게 되어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는 밥도 잘 안 드시면서 거의 술만 드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뵙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때도 있었지만 남편도 저도 사는데 바빴으니 그런 아버님을 보살필 여유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어떤 상황을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엔 괜히 죄책감 반 슬픔 반으로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건강하시고 밝으셨던 아버님이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실 거라곤 상상치도 못했는데 한 줌의 제가 되신 아버님을 보며 깊은 슬픔에 빠져 남편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장례식장에서 친척들로부터 뜻밖에도 시어머님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이모님들 말씀에 따르면 최근에 시어머님이 고향을 들르셨다고 했어요. 본가에 혼자 며칠간 묵으면서 무슨 유산과 관련해 알아보고 이모님들께 전화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야말로 피눈물을 쏟더라고요. 아마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다 보니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에 더욱 애통했나 봐요. 장례식을 마치고 우린 서둘러 어머님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이라고 해봐야 이젠 어머님 친지분들도 안 계신 곳이었기에 뭘 찾아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남편이 여기저기 수소문하더니 어머님 친구분들을 찾았고 그분들로부터 어머님이 왔다 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의하면 어머님 고향에 약장수, 떴다방 같은 사람들이 온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그 무리와 함께 이곳에 왔었다고 해요. 뜬금없이 무슨 약장수인가 했는데 아예 그 사람들과 한패였다고 하네요.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궁금해도 알아보려 했지만 그 이상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한동안 더 어머님을 추적했지만 직장을 두고 무작정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찾는 것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 이후 어머님 소식이 궁금해서 어머님 친구분들에게 연락해보긴 했지만 어디로 또 숨으신 건지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로부터도 한 7년여가 더 지났네요. 그간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어요. 새로운 빌라로 이사했고 딸아이도 잘 자라줘서 공부도 곧잘 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고생도 많이 했고 기구했던 세월이네요. 20년 전 젊은 저는 마치 신데렐라라도 될 것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정말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이내 사라졌지요. 돌이켜보면 저도 참 철이 없기도 했고 욕심만 앞섰던 것 같아요. 만일 그때 좀 더 취업 준비를 하고 직장을 다니다 평범한 사람과 결혼했으면
인생이 또 어떻게 흘러갔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비록 많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지금 제가 가진 것은 오로지 우리 두 부부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에 지금에 만족합니다. 또 잘 가고 있는 자식도 있으니 저도 남편도 지금의 삶을 감사하려고 해요. 그렇게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기억과 고생들은 제 스스로 잘 가무리했는데요. 얼마 전 이 모든 일의 시작이자 원인이었던 바로 그분. 시어머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충격적이네요. 그날 다 정리하고 쉬려던 참이었으니 거의 한밤중이었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울리는데 웬 여자분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오나 싶어서 문을 열었다가 진짜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바깥에는 거의 거질골이 다 되다시피 한 시어머님이 서 계셨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인사는커녕 순간 말을 잇고 어버버했어요. 시어머님도 뭐라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죠. 한참을 두다 그러고 있으니 남편이 나와 보다 시어머님의 얼굴을 보고는 역시 할 말을 잃었는지 굳은 얼굴로 한숨을 내쉬더군요. 계속 서 계시게 할 수 없어 들어오시라고 말은 했는데 셋 다 무섭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전 침묵을 견딜 수 없어 일단 아이 방에 들어가 손님 오셨으니 나오지 말고 자라고 당부하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할머니 얼굴도 기억 못할 것 같고 대체 무슨 일이 생길지 짐작도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아이 방에서 나오자마자 시어머님께서는 대뜸 일어나 제 팔에 붙들고는 너무나 처연한 목소리로 말을 하셨습니다. 예, 내가 아직 저녁을 못 먹었다. 우선 밥부터 좀 먹자. 응? 귀찮으면 내가 차려 먹으마. 부탁하마. 어머님 눈치를 보니 보통 배고픈 기색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간절한 얼굴로 제게 밥을 달라 하셨고 밥을 차려드리자마자 그야말로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에 덕지덕지 밥풀이 묻는 것도 모른 채 한 그릇을 뚝딱 하시곤 겸연쩍은 얼굴로 밥 한 그릇을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놀란 얼굴로 밥그릇을 내밀었고 그 사이에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긴 저라도 그 상황에서 그 꼴을 보고 무슨 말을 할 생각도 없었을 테고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그럴 기분도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제가 슬쩍 가서 일단 내가 얘기를 해볼 테니 듣기라도 하라고 말하곤 방문을 열어놓았어요. 시어머님은 밥을 다 드시고 허기가 좀 풀리시는지 제 얼굴을 보며 고맙단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더 참지 못하고 이제 어머님께 그간 어찌 된 건지 말씀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어찌 된 일이세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여긴 또 어떻게 알았고요?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물 한 잔을 드시며 목을 축이신 후 짙은 한숨과 함께 지난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20여 년 동안 온갖 추측을 다 해봤지만 알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그즘 어머님께서 어울리던 사람들, 그러니까 집에도 자주 찾아와서 모임을 갖던 그분들로부터 비롯된 일인데요. 어머님은 그분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가끔 골프를 치기도 하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했었죠. 어머님께서 그분들과 어울린 계기는 부동산 정보 때문이었다고 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모님이었던 어머님은 그분들이 말하는 정보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인근 지역은 물론 지방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고 그 이유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머님은 남편의 회사와는 별개로 자기 힘으로도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핵심 멤버는 늘 고정적이었지만 가끔 지역 유지나 공무원들도 한 번씩 참여하곤 해서 그만큼 더 신뢰를 가지셨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모이면서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규모로 놀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어머님은 노름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츰 빚이 생기게 되었고 아무리 번듯한 공장의 사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갚지 못할 수준이 되다 보니 대출로 빚을 갚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갚고 끝냈으면 몰랐겠지만 아버님께 걸릴까봐 한 번 잃은 돈을 만회하겠다고 계속 덤볐다고 해요. 돈을 잃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도박을 했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큰 판에 뛰어들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큰 판에 뛰어들어 돈을 조금 만졌는데 또 그 맛을 알고 보니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 큰 판에 몇 번 휘말리게 되며 대출은 결국 입에 담기도 큰 액수가 되어버렸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시어머님은 도박에 중독되어 돈을 들고 잠적하신 거였습니다. 너무도 착잡한 진실에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어요. 그간 그렇게도 궁금했던 진실이었지만 지난 세월 우리를 그렇게 좌절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고작 그런 것이었다니, 우리 삶을 망가뜨린 이유가 고작 그거였다니 너무나 허망하고 기가 막혀 눈물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어머님에 대한 분노도 함께 올랐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야 그렇다 치고 아버님 받으실 타격은 생각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실 수 있으세요? 두 분은 오랫동안 함께 사신 부부셨잖아요. 저희가 어머님 잠적하시고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이나 되세요? 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저 사람은 노가다까지 하면서 애 키웠어요. 미안하다. 나도 그땐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어. 시어머님은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푹 숙였고 자기도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는 둥 말을 하더니 제게 남편의 안부를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자기를 많이 원망했냔 말이었어요. 말해 뭐하나요? 전 침묵으로 대답했죠. 하지만 밥을 드시면 가실 줄 알았던 시어머님은 이야기를 마치고도 한참이나 가지 않으시고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실은 오랫동안 길거리 전전해서 그런지 몸이 너무 아프고 갈 데도 없구나. 이런 부탁 니들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날 데리고 같이 살 수 없겠니? 너무 미안하구나. 근데 날이 추워서. 어머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친척분에게 너희 집을 물어온 것도 며칠을 고민하다 어렵게 찾아온 거라고 더듬더듬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순간 이 모든 얘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방에서 나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식사 다 하셨으면 이제 가세요. 밥 한 끼 드시라고 아내 모신 겁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시어머님은 고개를 돌려 다른 편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이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배웅하는 척을 하며 제 연락처를 알려드렸어요. 다른 것보다 어머님의 행색을 보니 순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밥도 못 드시고 다니다 큰일이 날까 두렵기도 했고요. 사실 며칠 전에 어머님을 만나서 겨울용 옷을 한 벌 사드리고 약간의 용돈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으시며 제발 함께 살면 안 되냐고 애걸복걸 하시는데 정말 뿌리치기 힘들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 같아서는 다신 뵙고 싶지 않은 분인데 이 추운 날씨에 뭘 어쩌고 지내실지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안 그렇네요.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나았을까요? 남편의 입장이 워낙 단호해서 함께 모시고 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마음 같아선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정착을 하실 때까지 뭐라도 해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여 마음이 복잡하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디 현명한 조언 댓글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